들어주세요. 어이서 버이서 따라와 있어. 조금만 달아봐. 네, 정치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와 이제 일주일 뒤에 오늘의 분위기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6.3 조기 대선 총평부터 들어보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네.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요. 이제는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하여튼 12.3 개업 내란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잘 정리하는 그런 선거가 됐다. 무엇보다도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헌정 질서의 기본인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낸 승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대선이 제 한편 개인적인 소회로는 좀 한국 정치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완전히 정당 재편성에 이르는 그런 좀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완전한 혁명적인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기는 대선이 되었다. 좀 그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로 제15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9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 속에 또 숨은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저도 빨리 선거 날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국민들의 여망이 이번 투표율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주공화정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 대한 엄청난 여망,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되어서 기다렸다 투표하는 정말 그런 심리들이 있어서 저는 이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 반대편에 서서 생각하시는 많은 우리 국민의 또 다른 절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투표에 결집을 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결집이 이루어낸 어떤 높은 대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역별 득표율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23.2%, 25.52%를 기록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각각 40.14%, 42.54%, 39.4%를 얻었는데, 이제 이 결과를 두고서 보수 텃밭에서 선전했다 라는 평도 있고, 아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이제 40% 벽을 뚫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치가 아니라 두 후보 간에, 이제 양당, 거대 양당 후보 간의 투표 차이가 얼마냐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하고 경북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40%입니다. 40%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역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부산의 그런 민심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상을 좀 벗어났다. 엄청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안동 출신으로서 안동과 그리고 경북에서만큼은 30%를 좀 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까지도 사실 드러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24%포인트, 약 25%포인트의 이 지지율은 굉장히 좀 낮은 거다. 그래서 정말 대구, 경북
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보수 표심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 예. 저는 부산과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희망을 쓸 수 있는 예. 저는 40%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데 그 기준점을 가까스로 턱걸이를 부산은 했고 또 울산은 그것보다 훨씬 좀 높아졌고 예, 예. 경남은 조금 모자라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40% 기준에서 보면 뭐 최소한의 네. 기본적인 승리의 요건들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건들은 갖춘 선거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차 교수님이 또 저희 뉴스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갑고 좀 재밌었던 게 40% 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맨날 안 맞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맞아가지고. 예, 모든 기자분들이 사실은 40% 넘기가 힘들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이 결과도 못 맞춘 거라고. 저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조건이 되는 선거에서는 네. 저는 민주당이 한 적어도 43% 이상은 갔어야 좀 정상이다.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보수 결집의 힘이 더 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통계치를 정확하게 볼 시간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후보가 23.22%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67.62고요. 그러니까 네. 40%가 넘는 격차가 있었죠. 예, 근데 예.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0.14. 네. 이제 우리 차 교수께서 맞추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51.39입니다. 10% 조금 넘는 차이거든요. 예, 이런 예. 그 정확한 그 수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부산이 갖는 그런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짚어 보고 싶은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무효 투표수가 3년 전 대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 무효표는 13만 9,026표고요. 20대 대선 무효표가 30만 7,542표에 달하는 게 참 대조적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만큼 되게 신중한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만큼 신중한 투표를 했던 이유는 이 선거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선거인가를 저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각성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랬거든요. 기표산에 들어가서 찍고 한 거의 1분은 아니더라도 한 적어도 30초 이상은 한 5번을 불었어요. 혹시나 번져서 저번 번질까 봐. 저는 그런 신중함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 무효표라고 하는 게 기권 형태로 찍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나 저는 대부분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실수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는 각성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차 교수님 성격 굉장히 급하신데 30초 동안 풀었다고 저 하니까 진짜 진짜 심각하게. 신중하셨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 혹시나 손이 떨려가지고 할까 봐서 예. 가운데 정확하게 찍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당선인이 돼서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 내란 종식 또 내란 극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 정권 집권 여당을 청산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백히 그런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의힘은 그런 프레임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전략 전술의 관점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명확하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좀 이제 그 대풀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말로 볼 때는 저는 국민 대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네. 정치보복은 아예 안 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정치보복 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너무 흔들지 마라. 왜냐하면 내란 종식에 관한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되는 것들을 이거는 덮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네. 이 정부가 좀 처리할 시간을 저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좀 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거다. 그러면은 저는 내란 종식은 빨리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에 맡기고 네. 그 다음에는 민생 경제로 나아가는 그런 수순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뭐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 선거가 끝나기 전과 끝난 후는 다릅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표를 모으고 또 그 투표장에 나오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은 통합
그리고 누가 뭐래도 민생과 경제죠. 아마 그런 쪽에 중점이 두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마 대통령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좀 맡겨주는 그런 지지층의 저는 여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얻을 수 있는 예득실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사법부 개혁이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이 정도는 국민 모두가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다. 결국 검찰이 보여줬던 지금까지 과오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게 국민들이 거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만 이걸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검찰을 안정시키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뭐 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의지도 있고 저는 국민적인 공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검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완전히 독점시키지 않고 분산시킬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쟁들을 빨리 조금 종식시키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검찰하고 사법부 하니까 이게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들으시는 분도 검찰은 행정조직입니다. 사법은 우리가 말하는 상권 분립이고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걸 보면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러니까 3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정당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장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법관의 임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법부 개혁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 개혁을 할 정도의 지지율이 되려면 저는 적어도 50% 훌쩍 넘어서 55% 정도 되는 그런 지지율을 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은 저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하거나 완전한 사법부와의 합의 이런 것들 되는 부분들만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저는 사회적인 합의를 해줘야 된다. 지금 민생 경제를 헤쳐나가야 되고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고 하는 대통령한테 지금 가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뭐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상당한 국민들이 그건 죄도 아니야. 그럼 결국 검찰이 해낸 거야. 이런 의심되는 그런 사안들을 갖고 계속 재판을 받게 한다. 그게 국격에 맞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상의 여론들은 국민 60% 이상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저는 조심스럽게 살피되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일할 수 있게 뭔가를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좀 너그러운 관용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마 대법원에서 그죠. 파기환송시킨 게 있죠. 그 부분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지켜보고 아마 국가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과제가 많은데 그간 내놓았던 부산 공약이 국정 우선 과제로 채택될지도 궁금합니다. 해수부 그리고 HMM 본사 부산 이전 실현 가능성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것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다. 99%에 달할 정도로 90% 후반대의 공약 이행률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일 거다. HMM 부산 이전 같은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0%가 넘는 경영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물론 직원들은 좀 저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정부 조직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산 시민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40%의
지지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 네. 해사법원의 부산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천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두 군데 둘 수 있다. 네, 서로 다르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가덕 신공항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양보를 하는 척 하다가 막상 계약이 되고 진행을 하다가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이 동남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좀 행정 조직을 동원을 해가지고 뭔가 좀 빨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너무 사실 우리가 2029년 조기 개항에 너무 사실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 3년의 여유를 더 주는 결국은 현대 쪽에서 현대산업 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충분히 공기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거다. 물론 빨리 되면 좋지만 저는 대충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당선인은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요.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무슨 당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저는 뭐 꽤 이분이 책사거든요. 책사이고 이미 이 선거 전부터 책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책사라고 하는 거는 나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저는 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한때는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 박지원 의원도 거론되고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사실 됐습니다만 저는 김민석 총리설은 조금 의외다. 왜냐하면 김민석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유망한 사실은 젊은 층에 그래도 속하는 정치인인데 저는 서울시장 정도 아마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초대 총리를 맡게 되면 서울시장 도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대통령의 뜻을. 그런 관점에서는 총리로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본인이 지금 그리고 있는 정치적인 정치 인생의 일정하고는 맞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가고 싶은 길하고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길하고의 사이에서 아마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총리라는 게 우리나라 총리라는 게 홀좀 사실 직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인사인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다. 손해다 그렇게. 이런 말씀이신 근데 거죠? 또 막상 맡고 힘을 소위 우리가 이제 단어가 그죠. 책임 총리제를 한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민석 만약에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저는 일정 부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힘을 가지고서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힘있게 해 나갈 수가 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적인 과제나 국내 문제에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정말 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손대야 되는 과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내란 극복을 해서 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작업 이게 가장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민생 경제에 좀 올인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이 내란 극복의 과정은 굉장히 좀 빠르게 빨리 조기에 매듭 짓는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민생 경제에 대한 올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 교수님이 이제 국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외교하고 무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 무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뭐 어느 정도는 균형을 저는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이 굉장히 호혜적으로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또 그 부분도 해야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호혜적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균형을 이 틈에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실리를 챙겨야죠. 예,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사회 통합을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된 보수 진영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여당인 민주당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 인사들도 많이 영입하려고 했었고요. 네. 아마 초기 처음 세팅을 위해서 최초의 초기 내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통합 과정에서 꾸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 내각들에서는 그런 대통합 정부를 아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 조금 저는 대승적인 자세에서 좀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겪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이재명 정부의 밀월 기간 정도는 야당도 좀 참아주고 하는 측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조금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문호를 개방하고 하는 것들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도 좀 계속해 나가야 된다. 대선 기간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디 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야당의 가장 좋은 역할은 저는 이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 세 가지. 찬성한다. 협의하자. 이건 반대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서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옳지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이 볼 때도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찬성이다. 우리가 지지하마.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반대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무슨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이유를 대고 이렇게 나가면은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죠 국민들이. 그런데 그런 거가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야당이 제1야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한 10%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받은 지지 이것에 대한 저는 과대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다음에 지방선거가 바로 1년 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쵸. 지방선거 전에 아마 이 정부를 흔들어서 지방선거에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마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려운 길이 이재명 정부에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국수에서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끄트머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 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좋게 말해서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번 대선 패배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정계 개편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물러날지 당권에 도전할지 뭐 이런 것들도 100% 당권에 도전하실 거다. 왜냐하면 40% 지금 저는 대단히 김문수 후보는 고양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저는 제대로 정당적 차원에서 전당적 차원에서 저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봅니다. 엄청난 실수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기로 40%를 넘은 나는 대통령 후보였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명확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어떤 엄청난 분쟁, 분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부적인 갈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는데라고 해서 뭐 그 노래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짚은 것처럼 40%의 그런 그 득표를 가진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다른 분들은 계속 반복하고 갈등할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전체적인 보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분은 되게 좀 사실은 이번 선거에 저는 패배자다라고 봅니다. 저는 돈도 잃고 기본적으로 지지율도 잃고 그래서 단일화 못했기 때문에 단일화 평면적으로 두 지지율을 합치면 조금 0몇 퍼센트 포인트라도 앞서기 때문에 아마 이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패배의 아마 주적으로 꼽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치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표가 당연히 김문수 후보에게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그 이준석 후보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젊은 혈기라든지 뭐 선명하고자 하는 거는 좋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장소와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을 거고요. 네. 근데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선거에 들어간 그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그런 되죠. 것도 있고 이 지금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예. 저는 성접 때 했던 그 부분은 다시 아마 드러날 거다. 네. 그 부분에서 심각한 지금 정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 정부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데에 곧장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데 당부의 말씀 짧게 남겨주신다면 예. 저는 뭐 그냥 진짜 지금부터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는 꽃길이 아니고 저는 정말 가시밭길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힘들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하나씩 깨어가는 그런 신중함 이런 것들로 가자. 그래서 다시 내란 전국의 어둠이 되풀이되는 한국 정치를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저는 정말 통합하고 야당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끌어안고 하는 그런 정부가 조금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정치에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용어가 허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허니문 기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687회 저는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들으러 오이소.